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에 성공한 이래로 본토를 공격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로 1942년 4월 18일까지 말이죠. 2차 대전에서 멈출 줄 모르고 진격하던 일본이 제대로 한 방 맞은 이 공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선전포고인 듯 선전포고 아닌 선전포고를 날리며 잠자는 사자인 미국을 인정사정 없이 건드리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진주만 공습입니다. 일본은 불시에 항공모함 6척과 441대의 항공기를 출격시켜 미국의 전함 4척을 침몰시키고 다른 수많은 전함을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해군은 작전을 준비하며 작전을 수행할 항공기에 연료를 충분히 넣지 않았는데요. 조종사가 항공기를 타고 나가서 작전을 수행하며 장착한 무장을 다 써버리면 그것도 이제 하나의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이 미친 공격을 카미카제라고 부르죠. 미국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공격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병사들을 끔찍이 아끼는 미국을 상대로 그냥 병사도 아니고 엘리트 중의 엘리트인 조종사를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미국으로선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대규모 공습으로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거의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는데요. 일본은 이 정도 손봐줬으면 미국이 더 이상 자신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죠. 하지만 이는 큰 착각이었는데 일본의 선제 공격에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미국은 추축국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2차 대전에 미국이라는 거인이 참전한다는 걸 본격적으로 선포했죠. 이제 일본에게 안갚음을 해줄 차례인데요. 미국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일본 본토를 폭격해버리자는 방법이 나왔는데 이는 당장 행할 수 있는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1940년대로 미국에서 일본 본토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폭격기는 지구상에 없었죠. 그런 폭격기를 항공모함에 싣고 가서 일본 앞바다에서 폭격기를 날려야 하는데 사실상 일본 본토까지 항공모함을 가져간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지금이야 적의 해군이고 공군이고 싹 지워놓고 항공모함을 적국 해안에 세워놓는 나라가 미국이지만 그 당시에 미국은 이런 기술력까진 없었습니다. 거기다 당시의 일본 해군은 절대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었죠. 이런 이유로 해군성에서 열도 폭격 작전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루즈벨트의 생각은 좀 달랐는데요.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진정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엄청난 작전이라고 믿었습니다. 수장의 의견이 이렇게 뚜렷하다 보니 미군은 이 작전을 실행하기로 결정했죠. 육군 항공대의 에이스인 제임스 둘리틀 대령을 폭격편대 지휘관으로 임명하고 이름하여 둘리틀 공습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일본으로 보낼 함정으로는 당시 미 해군의 상징과도 같았던 요크타운급 항공모함 중 호넷함을 준비했는데요. 이 함정 위에 B-25 미첼 폭격기를 싣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B-25는 전장이 16m에 중량이 9.5톤에 달하고 승무원도 5명이나 탑승합니다. 2차 대전 당시 미국의 주력 함재기가 F4F 와이드캣이라는 기체인데 이건 무게가 4톤이 채 안 되는 걸 보면 사실 B-25는 항모에서 운용하기엔 버거운 기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어떻게든 족치겠다는 일념으로 이 기체를 항모에 싣기 위해 뜯어 고칩니다. 둘리틀은 B-25를 다이어트 시키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폭격기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무장인 기관포와 탄약을 모두 떼버렸습니다. 대신 기관포가 있는 척하기 위해 검은 나무 막대를 기관타워에 설치했죠. 그런데 이 정도론 무게를 줄이는데 턱도 없었고 이대로 발진했다간 바다로 처박힐 판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그냥 폭격에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전부 떼버리는데요. 하부에 있는 주포 포탑도 떼어버렸으며 통신 장비도 대폭 줄였습니다. 그리고 남는 공간에는 연료를 최대한 꾸겨 넣어서 기존보다 2배나 많이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비는 얼추 준비됐고 이제 조종사들을 훈련시킬 차례인데요. 이번 둘리틀 공습에 투입되는 조종사들은 육군 항공대 소속이라서 항모에서의 이함 경험이 없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대한 실전과 비슷한 훈련을 수차례 진행해서 항모에서 출격할 때 조금의 실수도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일본을 제대로 혼내주기 위해 피나게 노력했죠. 최종적으로 작전에 투입될 B-25는 15기였으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예비용으로 1기를 더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폭격기마다 226kg짜리 폭탄을 4발씩 장착한 채로 항공모함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1942년 4월 2일 호넷함과 순양함 3척, 구축함 3척으로 구성된 제18 기동함대가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하와이로 출항했습니다. 일본에게 기습 공격을 받은 지 어언 5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호넷함은 폭격기로만 가득 채워져 있고 함대를 호위할 함재기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만약 일본 함대를 마주치게 되면 작전이 물거품되는 것은 물론이고 기동함대 전체가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미군은 이런 상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엔터프라이즈함이 속해 있는 다른 기동함대를 추가로 보냈습니다. 역시나 출항한 지 16일 만에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는데요. 함대가 공격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한 함정에게 미 함대가 발각되었습니다. 일단 호넷함을 지원해주는 엔터프라이즈함은 주위에 일본 해군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함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정찰 결과 미 함대가 지나가려던 항로 80km 앞에 일본의 감시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함대는 보이지 않았죠. 만약 이 감시정이 살아 돌아가서 일본군에게 알리면 작전이고 뭐고 다 끝나버립니다. 미군은 이 함정을 어떻게든 격침하기 위해 공격을 퍼부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감시정은 함포 사격을 이리저리 피하며 도망쳤습니다. 미 함대는 이 감시정 한 척을 잡기 위해 무려 915발의 함포를 쏴서 결국 잡아내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작부터 예감이 안 좋은데요. 곧바로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또 일본의 감시정 여러 척이 미 함대를 발견하고 추격조로 따라 붙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순양함과 구축함은 감시정을 막는 데 집중하고 항공모함은 혼자서 목적지를 향해 떠났습니다. 함대가 발각된 이상 예정대로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데요. 일본이 본토 근처에서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미국으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넷함의 함장과 둘리틀은 예정된 위치보다 310km 떨어진 거리에서 예정보다 10시간이나 빠르게 작전을 수행하기로 결정합니다. 또 예비기체로 가져왔던 16번 기체까지 모두 폭격을 위해 출격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조금이라도 작전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그리고 일본에게 한 발의 폭탄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 16기의 B-25를 전부 투입했죠. 앞서 말했듯 이번 작전에 참가한 모든 조종사들은 항공모함에서 폭격기를 띄우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보듯 16기 모두 이 함에 성공했습니다. 이때 일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일본은 자국의 감시정이 침몰했다는 소식을 듣고 발칵 뒤집혔는데요. 어서 미 함대를 찾으라고 재촉하며 애꿎은 바다만 이잡듯 뒤지고 있었죠. 항공기는 한 기도 띄우지 않은 채 말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바다에만 집중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본토를 폭격할 만한 무거운 폭격기가 항공모함에서 이륙할 수 있다고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걸 미국은 해냈고 미 함대는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폭격기만 출격시켰기에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게 당연했죠. 그렇게 미국의 폭격기 편대는 별다른 위협 없이 5시간을 날아 일본 상공에 도착했는데요. 둘리틀 편대는 도쿄를 중심으로 요코하마, 요코스카, 나고야 등 일본의 대도시 10개의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공습을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본군은 그대로 공격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습 직전에 폭격기의 모습을 확인하긴 했지만 저런 육중한 기체가 미국에서 왔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폭격기가 폭탄을 떨어뜨리기 시작하자 일본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16기의 폭격기는 모두 일본에게 치명타를 날렸고 특히 13번 기체는 요코스카에 있는 해군 기지를 타격해서 일본의 군함 여러 척을 파괴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일본 본토가 타국에게 공격당한 최초의 사건이었으며 일본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선사했습니다. 둘리틀 편대는 이제 폭격을 끝내고 복귀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들은 다시 호넷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 착륙할 예정이었습니다. 사전에 폭격 계획을 들은 장제스는 미국의 폭격기를 맞이할 준비를 했지만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았는데요. 미군은 원래 계획했던 작전 시간보다 무려 10시간이나 빨리 진행했으니 중국의 비행장에는 불이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결국 착륙에 실패한 둘리틀 편대는 폭격기를 버리고 낙하산으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탈출한 80명 중 72명은 안전하게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죠. 하지만 8명은 불행히도 일본군에게 잡혀버려서 3명은 사형, 5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둘리틀 공습이 마무리되었는데 일본 군부는 일왕의 몸처럼 여겼던 일본 본토가 공격당한 것에 매우 충격받았는데요. 이를 계기로 미국에 대항하는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기존에는 야금야금 공격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아예 태평양의 섬과 호주를 장악해서 미국과 아시아를 단절시키겠다는 말도 안 되는 작전으로 변경하죠. 그렇게 나중에 미드웨이 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체주의로 모든 것을 억압받는 일본 사회에서는 이 둘리틀 공습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일본 정부에서는 이를 은폐했습니다. 미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며 둘리틀의 발음과 비슷한 두 리틀을 바꿔 두 나띵으로 비꼬아서 말하곤 했죠. 어쨌든 미국은 둘리틀 공습을 성공적으로 끝내며 일본을 공격할 힘을 되찾았습니다. 미국 전역에선 진주만을 공격한 일본을 최대의 적으로 돌리고 복수심으로 입대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미드웨이 해전을 치를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처음으로 일본 본토에 폭격을 가했던 둘리틀 공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뜨거웠던 전투, 스탈린그라드 전투로 돌아오겠습니다.